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우리는 얼마만큼 팔렸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기말에 얼마 이익이라는 걸 알 거잖아. 우리 손익계산서 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매출 원가를 알기 위해서 기말 재고액을 계산을 해요. 그럼 이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계산할 때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할 거예요. 수량에다 단가를 곱한다는 거예요. 몇 개 있는지를 기말에 우리 창고에 재고 자산이 몇 개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고 근데 순서가 수량을 먼저 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단가를 곱해주는 단가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곱해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것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게 수량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 있는지를. 그럼 먼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먼저 볼 건데 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죄송해요. 얘를 이렇게 쓰니까 첫 번째가 계속 기록법이에요.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장부 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계속 기록법은 구하는 공식이 먼저 기초 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해주고 빼기 장부에 판매된 거에 단기 판매 수량을 더해주면 빼주면 우리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오는 방식이 우리는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숫자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1000개가 있었어요. 시작할 때 기초는 이번 기술 초 시작할 때 1000개가 있었는데 올해 중에 또 팔려고 2000개를 더 사온 거예요. 그럼 우리 물건이 3000개가 있겠죠. 근데 단기에 1400개를 팔았어요. 자,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요? 산수 어렵나요? 자, 어려울 때는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계산하면 1600개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기초 재고 수량 매입 수량은 정확한 거고 단기 판매 수량은 장부에 기록하니까 얘는 실제 값인데 방금 산수로 해서 그럼 1400개 팔았다면 1600개가 남아있겠지라고 얘를 추정하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인 거예요. 방금 제가 계산기 써서 계산하자라고 말한 거는 계산해서 얼마 남아 있었겠네라고 추정하는 방식이지 창고에 몇 개 있는지를 세어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제 수를 셀 거예요. 자, 얘는 기초 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에 빼기 기말 재고 수량을 해서 단기 판매 수량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자, 이번에도 봤을 때 1000개의 기초가 있는데 2000개의 매입 수량이 있고 그리고 1400개가 창고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팔았다고 볼 수 있죠? 생각되나요?
1600개를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기초가 1000개 있었고 단기에 2000개를 샀는데 팔 때는 장부에 안 쓰는 거야. 안 쓰다가 기말에 창고에 내 재고 자산이 몇 개인지 수를 세어봤더니 1400개가 있더래. 그럼 실적 수를 세어봤으니까 얘가 실제 값이 되겠죠. 그럼 이 실제 값인데 그러면 우리는 몇 개 팔았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1400개 남았으니까 3000개 중에 1400개 남았으면은 1600개 팔렸겠네라고 이 값을 추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실질 재고조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자 보면 자, 세 번째는 혼합법 병행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계속기록법을 쓸까요? 실질재고조사법을 쓸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이 두 개를 다 쓴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장부에 판매한 거 쓰다가 하루 날 잡아서 사장님이 재고조사하자고 하죠. 그죠? 그게 우리는 혼합법이고 병행법인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섞어 쓰는 게, 그럼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얘는 실제 값만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값만. 자, 기초 재고 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한 건, 이 값은 우리는 단기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의 합이, 얘 둘이가 둘 다 실제 값만으로 우리 계속기록법에서 온 판매 수량과 실질 재고 조사법에서 온 판매 수량이 서로 이렇게 더해서 실제 값만 더해서 얘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면 그 수량만큼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차이가 우리는 감모 손실이다라고 할 거예요. 얘들이가 차이가 발생하면 얘가 감모 손실이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우리 T 계정을 주로 쓴다라고 했죠. 그럼 이걸 T 계정 가지고 보면, 자, 우리의 재고 자산이 있어요. 그럼 기초 재고 수량을 이 차변에 쓰고 단기 매입 수량을 차변에 쓰고 기말 재고 수량도 이제 대변에 쓰고, 그리고 단기 판매 수량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을 이렇게 T 계정에다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숫자를 가지고 넣어보면 기초 재고 수량이 1000, 단기 매입 수량이 2000. 그런데 단기 판매 수량이 우리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판매 수량을 하면 1400.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이 실질 재고 조사법에 의해서 실제 값을 쓰니까 1400. 그러면 지금 대변의 차이가 나죠. 이 차이 나는 만큼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 200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서 혼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갔을 때도 재고 조사할 때 평소에 들어오고 나간 거 여러분들이 장부에 쓰는데 그럼 장부에서 몇 개 있을 거라고 당연히 남아 있을 건데 그 수만큼 있는지를 실제로 세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만큼 없고 실제 수하고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감모손실, 자산이 없어졌다. 그럼 사장님이 찾아라라고 할 거예요. 그죠? 이는 재고조사하는 회사가 꽤 많은데 이 재고조사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제가 옛날에 일할 때도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주 5일제 이런 게 아니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하고 뭐 이렇게 토요일은 다 출근하는데 오전 근무하고 할 때였는데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재고 조사하는데 재고가 딱 맞아 전 직원 퇴근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였어요. 늘 마음의 준비는 했죠. 항상 안 맞아요. 그럼 일단 직원들은 온 합심을 해서 실제 수량을 맞춰요. 저는 장부상에 판매 수량이 있으니까 여기에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얼마 난다고 1차 보고를 사장님한테 하면 사장님이 이 처음엔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제가 데려가지고 김대리 너 어디 판 거 기록 안 한 적 기록 안 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전 직원이 제가 오케이 할 때까지 뭐 퇴근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와 그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금요일날 써놓고 토요일날 재고조사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야, 근데 사장님은 여우예요. 제가 이제 그만둘 타이밍인 줄 알고 불러가지고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딘가 분실했거나 너가 가져간 거란 안다. 그러면서 근데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거다. 사람 근데 그만두는 위안이 전혀 안 돼요. 들어가면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환장해요. 그래서 재고조사 때 엄청 힘들어요. 자, 그럼 우린 지금 이걸 감모 손실이다라고 해서 자 이따가 자와 같이 지금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 차이 이 둘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을 실제 값을 썼잖아. 얘도 실제 값을 썼고 얘도 실제 값을 써서 추정값 말고 얼마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겠지 이거 말고 실제로 몇 개 남아있네 이걸 가지고 차익인 감모 손실을 나중에 얼마만큼 지금 왜냐면 얘는 자산이거든. 자산이 얼마만큼 사라졌다라고 정리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이제 우리 체크하는 게 우리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자 지금 본 거는 수량 결정 방법이고 자 이제 우리 교재의 단가 결정 방법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지금 우리 재고자산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량의 단가를 구하는데 수량 먼저 얼마 남아 있다, 얼마 팔렸다 수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단가를 구해서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아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럼 얼마짜리가 남아 있다로 곱해 줘야지 기말 재고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을 쓰는 거예요.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그런데 개별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왔을 때에 사온 물건의 가격을 일일이 가격을 적어뒀다가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올 때마다 금액이 틀리겠죠. 그럼 그 금액을 다 붙여놨다가 팔렸을 때에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물건 종류가 몇 개 없고 물건 개수도 몇 개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 일반적인 곳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방법인 거는 누구나 이견이 없어요. 왜냐면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라고 1대1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사용을 해요.
이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사오고 팔았을 때 팔린 게 언제 사왔던 게 팔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선입선출법이라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는 거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렸다는 게 물량 흐름하고 가장 잘 일치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US 갭은 이거 하나만 써요. 다른 방식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좋은 말로 다양성을 존중을 해줘요. 자, 다음 방법이 가중평균법이 있어요. 자, 가중평균법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법이라는 것 앞에 가중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균법이라고 말하는 것 앞에 가중이라는 글자가 생략이 된 건데 자, 그럼 이 가중평균법은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법과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는데 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얘는 차이가 얘 차이는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이동평균법은 얘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평균법은 내가 물건을 사올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가 얼마다라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내가 100원짜리를 10개를 사왔어요. 그럼 그때는 100원에 10개만 사왔으니까 한 개당 100원이겠죠. 근데 또 사와요. 10개를 200원에. 그럼 10개 있었는데 10개 더 사오면 20개인데 처음에는 100원에 사와서 100원짜리 사왔으니까 1000원에 사왔던 걸 두 번째 200원에 사왔으니까 2000원 사왔겠죠. 그럼 3000원인데 20개면 한 개당 150원이네 라고 평균 냈다가 또 물건 사면 또 평균 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럼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다가 물건 팔리면 판매하기 직전까지의 평균값을 우리는 팔린 거의 원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게 우리는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장부에 뭔가를 기록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기록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총평균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평소에 신경 안 써요. 그냥 사올 때마다 돈 주고 사와서 돈 주고 사온 거 써뒀다가 기말에 한 방에 이번 회계 기간에 얼마 몇 개 사왔는지 전부 다 더하고 그리고 사올 때 준 금액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n분의 1에서 전체 평균 내가지고 그럼 한 개당 가격이 나오면 팔린 것 개수에다가 곱해주면 매출 원가가 되고 남아있는 것의 개수에 곱해주면 기말 재고자산이 되는 그냥 1년치를 기말에 한 방에 평균 내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얘가 제일 편하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써요. IFRS도 안 쓰는 거 후입선출법. Last in, first out. 뒤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부패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고 창고가 입구가 앞에 있는데 이걸 안쪽에서부터 적재해서 나오게 되면 또 물건 꺼낼 때는 바깥쪽에 있는 걸 먼저 가져가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후입선출법이 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입선출법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후입선출법은
후위선출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익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가면 개별법이라는 건 상품에 각각 단가표 붙여서 개별적으로 단가를 결정한다는 건 제가 물건 사오는 것마다 하나씩 전부 다 얼마짜리 샀고 얘를 얼마에 팔았고 전부 다 일일이 써주는 방식이 개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장점은 가장 정확하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단점이 일반적이에요. 거래가 기업들은 거래가 당연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제가 물량 흐름의 가정법들이라고 말한 건데,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물가가 상승하면 대응되는 원가도 상승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고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얘 또 장점 중에 한 개가 과거에 옛날에 산 게 먼저 팔렸다고 계속 나가는 방식이니까, 그럼 반대로 최근에 산 거는 그대로 남아 있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내 재고 자산이 최근에 산 거기 때문에 현재 공정 가치를 가장 많이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우리 대응되는 원가의 흐름이 실제 물량 흐름, 물가 상승하면 따라서 상승할 거고 하락하면 따라서 하락할 건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최근에 산 거는 기말 재고자산을 구성하고 있어서 기말 재고자산이 현행 원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지금 판 물건이 옛날에 산 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대응 원가가 과거 옛날의 원가가 대응되겠죠. 옛날에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옛날에 산 게 대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고, 또 물가가 상승한다면 옛날에 산 거는 싸게 산 거잖아. 그래서 대응되는 원가가 싸게 산 게 원가가 대응되니까 원가가 낮으면 이익이 높겠죠. 자, 제 말 이해가시나요? 원가가 낮으면, 매출 원가가 낮으면 이익이 높을 거잖아. 그럼 이익이 높으면 여러분들은 세금 많이 나오겠네, 법인세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이익, 내가 돈 실제로 번 거에 세금 내는 건데, 이익이 높이 나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방법 쓴 거나 선입선출법 쓴 거나 재고자산 전체 사온 구매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판매 금액도 똑같은 건데 원가를 옛날에 싸게 샀던 걸 대응해서 이익이 많이 나와서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교재 순서대로 바로 아래 후입선출법은 그 반대인 거예요.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장점은 지금 판매하면 바로 앞에 샀던 것이 지금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정확하게 맞아질 거라는 거예요. 방금 막 산 게 팔렸으니까. 그죠? 그럼 거의 맞을 거고, 근데 단점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도 원가는 거꾸로 옛날에 산 걸로 올라가면 하락하고 있을 거라는, 이런 거꾸로 역행되는 단점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다 팔지 못하면 한 번 기초는 계속 기초로 남을 거예요. 우리 창고에 계속 물건 쌓고 바깥쪽에서만 빼가면 안에 있는 건 계속 안에 있을 거잖아. 그게 지금 후입선출법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은 최근 게 아니고 옛날 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후입선출법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동평균법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단점이 매번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걸 쓰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신경 쓰는 회사는. 자, 총평균법도 얘 둘이는 사실 특징에 대해서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크게 이야기 안 하는데 총평균법의 최고의 장점이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아요. 이건 그냥 1년 동안 사온 거 전부 다 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일부러 선의선출법이다 후의선출법이다라는 건 이익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평균법은 그런 거 없어. 1년 동안 총 사온 걸 가지고 총 사온 금액을 다 한 방에 나눠버려서 평균치를 내니까 얘는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편한 만큼 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총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자, 물가가 상승을 한다 하고 재고 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은 계속 재고 자산을 우리가 사오고 있지 재고 자산을 다 써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설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을 사용했을 때에 어느 방법이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과 매출 원가를 가장 크게 하고 작게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이익은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돼요.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이익도 많이 나와요. 기말 재고 자산이 낮으면 이익이 낮게 나와요. 자, 왜 그런지 이해가 나요? 지금 제가 자,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이익이 많이 나와요. 라고 말했을 때, 자, 그 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데 왜 이익이 많이 나와?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한 20분 말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 끊은 적도 있는데 우리 기말 재고 자산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시면 기초래. 여기가 재고 자산이 있죠. 그럼 금액 가지고 하면 앞에는 수량이었고 금액이 기초 재고액이 되고 얘가 기말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량이다 금액이다 그 박 차이 없어요. 앞에는 단기 매입 수량이면 얘는 단기 매입 가격이 되겠죠. 매입액이 되겠죠. 그럼 판매 수량이 팔린 거에 대한 금액이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보면 먼저 자 기초 재고액이 1,000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1,000원이에요. 자 기말 재고액도 1,000원이고 매출 원가도 1,000원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기말 재고 자산을 올려볼게요. 기말 재고 자산이 1,300원으로 오르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죠? 매출 원가는 700원이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얘가 1,300원이 되면 얘가 7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데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앞으로 계속 단기 순이익까지 나올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 매출 원가가 이 매출 원가예요. 얘가 지금 이거예요. 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제가
우리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000원이면 매출 총이익은 1,000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방금 제가 2,000원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3,000원이 되니까 매출 원가가 700원이 되겠죠. 3,000원에 1,300원이 되면 7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가 얘가 7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1,300원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늘어나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고 매출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얘와 얘는 매출 총이익과 기말 재고 자산은 같은 방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기말 재고 금액, 매출 총이익, 단기순이익 같이 적혀 있죠. 법인세는 뭐 이익에 따라서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포인트 잡을 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는 자, 이 순서 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선의 총후 먼저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가가 상승하면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기말재고자산이 높게 나올 거고 왜냐면 최근에 비싸게 산 게 남아있거든. 옛날에 싸게 샀던 게 팔렸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동평균법, 그 다음이 총평균법, 그 다음이 후의선출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내가 마지막 매출한 이후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얘 둘의 금액은 일치하게 될 거예요. 얘 둘의 금액은 일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 자산하고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차변이 2,000원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500원 떨어지면 얘는 1,500원치 팔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하고 정반대의 효과가 나오죠. 자, 지금 저하고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로만 볼 건데 나중에 책 바꾸고 나서는 제가 예제 가지고 숫자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숫자가 어떻게 되고 계산하는 건 어떤지 볼 건데 자, 이거 하나만 더 기억을 할게요. 자, 물가가 하락하면 이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해 놓고 정반대라는 건 물가가 하락하면 얘가 이렇게 그거나 같다. 물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숫자 가지고 한번 보면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건 미래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정하는데 자, 이렇게 정하고 나서 기말 재고 자산을 봤는데 이 기말 재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와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봤더니 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장부상 계산해 가지고 정리해뒀는데, 자, 이번엔 기말 재고자산을 이제는 평가를 하는데, 기말 재고자산 평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저가법이라는 것 뭐냐면, 자, 우리의 장부 금액과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과 그리고 우리 공정가액, 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저가법이에요. 이게 저가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취득 원가. 그럼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순실현 가능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순실현 가능액은 얘는 우리 제품이나 아니면 상품이나 제공품은 얘네들은 판매 가격에 빼기 판매 비용을 한 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조금 아래쪽에 쓸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판매를 1200원에 하는데 하면서 비용이 300원이 든다면 1200원에 팔았지만 300원의 판매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는 900원이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실현 가능액을 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사용을 해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것, 이 원재료인 경우에는 판매한다면이 아니고 우리가 이 원재료를 또 사온다면 얼마일 것인가, 이걸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원재료를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살 것인가.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을 쓰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보면 저가법이라는 건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거는 전액을 인식을 하고, 상승분은 우리는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하는 게 저가법이에요. 자,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자, 근데 이 말 보고 나면 조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취득 원가고 공정 가액을 봤는데, 자, 이걸 봤을 때, 자, 우리 취득 원가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럼 공정 가액을 봤더니 얘가 8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저가법이라는 건 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을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800원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얘가 또 5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500원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럼 800원으로 내렸던 게 500원으로 내렸다면 300원 더 내려줄 거라는 거예요. 300원 더. 이해 갔나요? 지금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간다고 봤을 때에 지금 얘는 처음에 마이너스 200원 했었고 1000원이 시작이니까 얘는 500원이라서 마이너스 300원 더 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는데 1000원인데 가격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럼 어느 게 낫죠? 얘가 더 낫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번엔 이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500원이 1000원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500원을 인식할 거예요. 올랐는데 다음 또 우리가 그대로 얘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얘 가격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얼마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냐? 얘가 낮으니까 1000원 이걸로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1000원이었으니까 그대로 1000원이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이거 가지고 보시면 이거예요. 내려가니까 1000원짜리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린 1000원짜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800원으로 내리니까 200원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8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근데 또 500원으로 내리니까 300원 더 내려서 5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200원으로 얘가 다시 오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또 1500원으로 올라도 그냥 1000원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승분은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을 하는 거고 하락분은 전부 다 인식하는 게 이 저가법의 방법이에요. 그럼 왜 이런 저가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냐면 자, 이 저가법을 쓰는 건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예를 든 거예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자, 여자가 외부 이용자예요. 자, 외부 이해관계자예요. 그럼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10년간 사귀었는데 교제가 이건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둘이서 10년간 사귀었어요. 그럼 10년간 사귀었다가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 프로포즈 하면서 이 여자한테 내가 그 대학교 보내야 되는 동생이 10명 있고 1년에 제사가 12번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10년간 사귀면서 왜 진작에 이야기 안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은 사건은 아니잖아. 그럼 좋지 않은 사건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같이 아직도 사귀고 있었지 사이에 헤어졌을지를 판단했을 거잖아. 그런데 이 남자가 만약에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 사실 재벌 3세야.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왜 이제 말하니라고 화를 낼까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사귀는 중에 내가 지금 이런 이재용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재벌 3세라는 걸 알았으면 혼자 뜬구름만 잡고 내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뜬구름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는 그때 반영을 하고 좋은 거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본전치기만 표현했다가 어차피 얘가 팔려가지고 이익으로 내한테 들어왔을 때 내 거가 되었을 때 그때 내 것이 되었구나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는 외부 이용자한테 내렸다고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고 좋은 거는 그냥 평가하지 말고 취득원가로 본전으로 이야기했다가 일어났을 때의 이익으로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저가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 회사에 이 안 좋은 악재가 있을 때에 이 회사의 투자를 멈출 건지
그대로 갈 건지 결정할 수 있지.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면서 보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미실현 보유 손익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라고 올려주고 그런 행동은 하지마. 나중에 팔고 나서 딴 것보다 이익 많이 남겼다고 팔고 나서 실현되었을 때에 이야기하라는 게 이 작가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얘네들 회계 처리하는 거 좀 볼게요.